1461년 12월 조선 왕실은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선왕의 후궁이 교수대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역대 왕비와 후궁들은 모두 사약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여인만은 예외였습니다. 설이 내린 새벽, 베베를 입은 한 사람이 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빈 양씨.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고 어린 단종을 친자식처럼 키운 여인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실의 어른이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녀가 저지른 죄는 정말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도리였을까요? 세조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교수형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한 왕의 여인 혜빈 양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 27년 실록 한 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귀인 양씨의 아버지를 좌찬성으로 추증하다. 불과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이것이 훗날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뿐인 교수형 당한 후궁의 첫 기록이었죠. 양씨 집안은 청주가 본관인데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시조 양기는 공민왕 시절 명나라와의 외교를 담당했던 고위 사신이었고 그 자손들은 조선 건국 이후 정계 중심부로 성장했거든요. 그녀의 종고모부는 영의정을 지낸 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만 봐도 혜빈 양씨가 평범한 궁녀 출신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시대 후궁이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식 간택을 거치거나 궁녀로 들어와 왕의 눈에 띄는 경우였죠. 기록에 따르면 세종에게는 10여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중 정식 간택을 받은 건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궁녀 출신이거나 추천으로 입궁한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혜빈 양씨는 간택 기록도 없고 궁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력한 대신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왔다는 뜻인데 황희와의 인연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은 학문과 정치를 사랑한 군주였지만 후궁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공평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세종은 후궁들의 품계와 자녀 서열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혜빈 양씨는 일찍이 아들들을 낳아 세종의 신임을 얻었는데 실록에는 그녀가 3명의 아들을 출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11년에 첫째, 13년에 둘째, 16년에 셋째가 태어났죠. 후궁 중에서도 자손을 낳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후궁들, 예를 들어 궁녀 출신인 신빈 김씨나 영빈 강씨와 달리 혜빈은 탄탄한 가문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하들은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혜빈이 중전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품계는 종일품 귀인, 그 위로는 오직 왕비만 존재했죠. 하지만 세종은 새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를 깊이 사랑했던 그는 여생 동안 다른 여인을 중전 자리에 앉히지 않았거든요. 그 빈자리를 메운 게 바로 후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혜빈은 침착한 성품과 왕실 채통을 지킬 만한 인물로 평가받았죠. 그녀의 삶은 궁정 중심부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다른 후궁들과의 미묘한 경쟁이 이어졌거든요. 왕의 사랑은 곧 권력을 의미했고 권력은 항상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세종은 후궁들을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서열 다툼은 사라지지 않았죠. 연려실 기술에는 세종의 후궁들 사이에서 자녀와 품계를 놓고 경쟁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혜빈은 그런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졌던 그녀를 세종이 신뢰한 이유였죠. 혜빈이라는 호칭은 세종 말년에 내려졌는데 해는 은혜롭고 어진 덕을 뜻합니다. 단순한 품계가 아니라 세종이 그녀의 인품을 인정한 결과였던 거죠. 이 시기 혜빈은 이미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조정 주요 인물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지만 둘째와 셋째는 훗날 영풍군 등으로 봉해지며 각자 관직을 맡고 세력을 키워갔거든요. 다시 말해 혜빈 양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하나의 가문을 이끄는 중심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지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세자 문종을 중심으로 권력 재편이 시작됐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의 유족으로 불릴 운명에 처했습니다. 조선 왕실 규율에 따르면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은 모두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명시된 제도였죠. 혜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궁을 나와 별궁에서 지냈는데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문종은 그녀를 존경하며 각별히 대했거든요. 병약한 그녀를 위해 특별히 별궁을 마련해줬고 사헌부의 반대를 무시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종은 이렇게 말했죠. 혜빈은 선왕의 후궁이자 병중에 있으니 마땅히 예로서 돌봐야 한다.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문종의 세자빈이었던 권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단종을 돌볼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문종과 대신들이 고민하던 차에 문종은 세종이 남긴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양씨는 어질고 온화하니 어린아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혜빈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미래왕 단종의 양모이자 스승이 된 거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파멸의 문턱이기도 했죠. 조선 왕실에서 사랑받은 여인은 언제나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거든요. 혜빈 양씨의 삶도 그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병세가 깊어서 정사를 오래 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왕위는 이어졌지만 나라의 중심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세손, 훗날의 단종이 태어났죠. 세자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갓난아기는 어머니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문종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단종을 돌볼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종이 떠올린 이름은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의 후궁이자 품성과 덕망이 높았던 여인이었죠. 실록 기록에 따르면 혜빈은 세종의 명으로 단종의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손의 스승이자 보호자였고 어린 왕세손 곁을 지킨 유일한 여성이었거든요. 세종의 유명이 있었기에 그녀의 지위는 왕실 내에서도 특별했습니다. 단종은 혜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손을 돌보는 유모가 아니라 왕의 품격과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죠. 제왕 교육은 예법에 따라 여러 대신들이 감독했지만 단종이 어린 나이에 겪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은 오직 혜빈뿐이었습니다. 단종은 혜빈을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 역시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양육을 넘어선 정서적 유대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문종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단종을 왕위에 올릴 준비를 서두르던 중에도 혜빈은 계속 단종 곁에 머물렀거든요. 문종은 그녀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궁들과 달리 특별히 대우했죠.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혜빈이 병이 있으므로 별궁을 지어 그곳에 머물게 하라. 사헌부가 예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새로 집을 짓게 하고 필요한 물품까지 하사했는데 이는 당시 후궁에 대한 대우로는 파격적인 예우였죠. 혜빈은 그곳에서 조용히 단종을 보살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차례로 승하하자 그녀에게 남은 존재는 오직 단종뿐이었거든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한 아이의 운명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겨우 12살의 어린 임금이었죠. 왕의 자리는 높았지만 권력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이었거든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수양대군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내명부에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문종의 재위가 짧았고 단종은 아직 어렸기 때문이죠. 조정에서는 내전을 돌볼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의정부는 혜빈 양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죠. 그녀는 선왕의 후궁이자 단종의 양모로서 내명부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혜빈을 깊이 신뢰했는데 실록에는 그가 종종 혜빈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임금은 정치보다 정을 먼저 찾았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서 혜빈은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관계를 곱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로 권력을 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혜빈이 내정을 주관하며 자신을 견제한다고 여겼거든요. 게다가 혜빈에게는 세종의 아들들, 즉 단종의 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세력을 모은다면
수양대군의 정치적 입지는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실록에는 당시 긴장된 조정 분위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후궁 해빈을 의심하여 그 뜻을 거역했다. 수양대군은 문종의 후궁인 홍귀인을 내세워 해빈을 견제했습니다. 홍귀인은 윤씨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수양대군과 가까웠거든요. 그녀는 세손의 할머니였지만 내명분의 실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후궁 해빈과 문종의 후궁 홍귀인, 두 여인의 미묘한 균형은 단순한 궁중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왕위를 둘러싼 거대한 정치 흐름이 있었던 거죠. 해빈은 점점 불안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력을 확장하고 단종의 신하들이 차례로 밀려났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단종을 지키지 않으면 조선의 정통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종을 향한 애정은 어느새 임무이자 충성으로 변했죠. 연려실 기술은 해빈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해빈이 단종을 근심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단종을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세조가 즉위한 뒤 역모의 증거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키려 한 그 사랑이 훗날 목을 매는 밧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1453년 조선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날의 이름은 계유정난이었죠.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켜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어린 단종의 곁은 피바람 속에서 텅 비었죠. 그 중심에서 해빈 양씨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양모이자 내명부 최고 어른이었거든요. 수양대군은 누구보다를 경계했습니다. 세종의 후궁이자 세 아들의 어머니, 근조고 단종의 양육자였던 그녀는 왕실 정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이 왕권을 차지하려면 이 여인을 반드시 고립시켜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수양대군이 해빈을 의심하여 내정의 권세를 거두려 했다. 그녀가 내명부를 관장하며 궁중 인물들을 돌보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문종의 후궁 홍귀인은 수양대군과 가까운 인물이었죠. 그는 홍귀인을 내세워 해빈을 견제했습니다. 홍귀인의 외조부는 윤번이고 윤번은 정의왕후 윤씨의 아버지였거든요. 즉 홍귀인은 세조의 부인과 외척 관계였던 겁니다. 세조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홍귀인의 품계를 높여 해빈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내명부 실권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죠. 이후 해빈의 처지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다시 쫓겨나듯 별궁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물러났지만 세조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해빈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종실록에는 단종이 해빈을 자주 찾으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지켰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에게 해빈은 어머니이자 마지막 가족이었거든요. 그녀는 내전 밖에서 단종의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455년 결국 수양대군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역사는 그를 세조라 부르죠. 단종은 상황으로 강등되어 왕권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의 양모 해빈은 다시 한번 궁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우가 아니라 조사였습니다. 세조는 즉위 이후 끊임없이 단종 복위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중심에는 항상 단종을 지지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 그리고 단종을 보필하던 궁중 인물들이었죠. 그들의 이름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이 바로 해빈 양씨였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7년 파월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의 잔당이 궁중에 남아 해빈과 내통하였다 하여 추국을 명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조는 해빈이 금성대군과 내통하여 단종 복위를 꾀했다고 주장했죠. 금성대군은 단종의 큰아버지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를 지지한 세력을 역모로 규정했고 해빈은 그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빈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단종을 걱정했을 뿐 반역의 뜻은 없었다고 항변했죠. 그러나 세조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의 양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의 근원이었거든요. 연려실 기술에는 세조가 해빈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불쾌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빈이 단종을 사모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이 문장은 한 여인의 충정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세조에게는 왕위를 위협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궁 밖으로 쫓겨난 뒤에도 단종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상궁 박씨와 연락하며 단종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곧 세조에게 보고되었죠. 세조는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왕위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처형된 이후에도 혜빈의 이름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세조에게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반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영모의 죄로 추국하라. 그녀는 국문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혜빈이 고문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국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그녀는 끝내 유죄로 결론났죠. 그녀의 주변 인물 금성대군과 상궁 박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까지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이미 세조에 의해 하나씩 자리에서 밀려났죠. 그중 영풍군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다른 자손들도 관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혜빈 가문의 몰락은 세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죠. 그녀는 왕실 여성으로서 예에 어긋난 사약이 아닌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사헌부는 선왕의 후궁에게 교수형을 내리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세조는 뜻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은밀히 죽여야 다시는 이름이 남지 않는다는 거였죠. 1461년 혜빈 양씨는 조용히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영모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단종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날 조선의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록에 단 한 줄로 기록되었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영모의 죄로 교수형에 처하다. 그 한 줄이 한 여인의 생애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었음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겨울, 조선 궁궐에는 음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또 한 번의 명을 내렸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를 교수형에 처하라. 조선 역대 왕실 여성 가운데 사약이 아닌 교수형을 받은 이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혜빈의 죄는 영모였죠. 세조실록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단종의 잔당이 궁중에 남아 혜빈과 내통하였다 하여 형을 내리다. 그러나 그 기록에는 재판의 세부 과정도 그녀의 진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실록의 공백 속으로 사라졌죠. 세조는 단종 복위를 도모한 금성대군, 화의군, 그리고 단종의 옛 신하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단종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거든요. 그 명단의 마지막에 혜빈 양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을 직접 키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세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상징이 될 수 있었죠. 그녀가 영모를 꾀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단종의 안위를 염려하며 금성대군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이유가 기록의 전부죠. 그 행위를 내통이라 규정한 건 세조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충성은 언제나 권력자의 해석에 따라 반역이 되었거든요. 연려실 기술에는 혜빈의 충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혜빈이 단종을 사모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은 그녀의 인간적 면모를 남긴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녀가 단종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사실이 결국 그녀의 사형 이유가 되었던 거죠. 처형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고 의식도 없었죠. 형님안이 명을 받들어 형장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왕실 여인은 사약을 내릴 것이라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조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법의 절차보다 왕의 두려움이 앞섰던 사건이었죠. 형장에 도착한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흰 도포가 바람에 스치고 얇은 비단끈이 형틀 위에 걸렸죠.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단지 단종을 염려했을 뿐이다. 그 말이 전해졌는지조차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종의 후궁으로 시작해 단종의 어머니로 살았고 세조의 명으로 죽었죠. 그녀의 시신은 조용히 치워졌고 이름은 궁중의 금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조선 왕실에서 여인이 죄를 지으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왜 굳이 교수형을 택했을까요? 사약은 은밀한 죽음이지만 교수형은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형벌이었거든요. 그는 혜빈의 죽음을 통해 단종의 기억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거였습니다. 왕의 서모가 형틀에 올랐다는 소문은 조선 전역에 퍼졌죠.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단종을 기억하지 마라. 충절을 입에 올리지 마라. 세조는 이 사건을 끝으로 단종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숙청했습니다. 그의 정치는 안정되었지만 민심은 냉랭했죠. 백성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은밀히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살폈던 어진 여인, 그 여인이 역모로 죽었다는 소식은 아무리 은폐해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세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고 후손들은 관직에서 추방되었죠. 한 가문의 몰락이자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단종의 시대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세조의 조선이 시작되었죠. 조선 역사 속에서 혜빈 양씨는 오랫동안 금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진 존재였지만 궁중의 입소문 속에서는 충절의 여인으로 회자되었죠. 사람들은 몰래 그녀를 불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세조의 서모, 억울하게 죽은 여인. 그녀의 삶은 한 시대의 모순을 압축합니다. 왕의 여인으로 시작해 왕권의 희생으로 끝난 여인이었죠. 그녀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을 완성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도덕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조선의 법과 예는 형식적으로 지켜졌지만 정의는 사라졌거든요. 그녀의 시신에는 신주조차 모셔지지 못했습니다. 묘의 위치는 오래도록 알려지지 않았죠. 기억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역사 속 기록은 한 줄의 의미를 남겼거든요.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시에 단종의 옛 은덕을 사모하여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모든 생애를 대신했습니다. 혜빈 양씨가 교수형을 당한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수많은 왕조의 변화를 겪었고 단종과 세조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갔죠. 그러나 지워진 이름 하나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 혜빈 양씨였습니다. 17세기 후반 숙종의 시대, 조선 사회에는 예와 명분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 풍조가 퍼졌거든요. 사육신의 충절이 재평가되고 단종 복위의 정당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종을 복위하고 사육신과 혜빈 양씨의 신원을 회복하라. 그녀의 이름이 다시 실록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세조의 즉위가 불가피했던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들에 대한 예우를 복구하고자 했죠. 사육신의 복권이 이루어진 이후 혜빈 양씨의 억울한 죽음도 재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단종의 정통성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조정 기록 속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거죠. 동국문헌비고는 숙종대의 논의를 이렇게 전합니다. 혜빈은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의 양모로 세조의 명에 죽었으나 그 충절은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충성은 비로소 왕조의 정의로 복원되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혜빈 양씨의 관작과 그 아들 영풍군의 지위를 회복시켰죠. 그녀는 사형수에서 다시 조선의 정통을 지킨 어진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사육신의 충절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권력에 맞서 정통을 지킨 사람으로서의 예우였습니다. 이후 정조의 시대, 그녀의 이름은 또 한 번 불려집니다. 정조는 유교적 명분과 정의를 중시한 군주였죠. 그는 단종의 복권 이후 충절을 지킨 인물들을 다시 기리고자 했습니다. 정조 8년, 정조는 혜빈 양씨에게 시호를 내렸거든요. 그 이름은 민정, 슬프고도 정숙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민정이 시호를 내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신주를 새로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그녀는 세조의 서모로서 왕을 지킨 여인이자 조선의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복권되었죠. 그 시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은 슬픔이요 억울함의 표시였고 정은 정절과 충의의 상징이었거든요. 왕권에 의해 억눌린 여인의 충절을 역사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단종 복위의 역사와 함께 조선의 도덕적 균형을 되찾는 상징이 되었죠.
세조의 왕권 찬탈로 무너졌던 정통의 질서가 수백 년 뒤에야 바로 세워진 겁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새로 신주를 만들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혜빈 양씨는 더 이상 영모의 여인이 아닌 충절의 어머니로 불렸죠. 역사는 종종 침묵하지만 진실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세조의 공포 정치 속에서 감춰졌지만 후세의 기록은 그녀의 삶을 다시 불러냈거든요. 혜빈 양씨의 이야기는 조선이 가진 모순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왕실의 법도와 유교적 질서가 강조된 사회에서 한 여인은 오직 충정으로 단종을 지켰죠. 그러나 그 충정은 권력자의 눈에는 영모로 비쳤습니다. 그녀의 목숨은 끊겼지만 그녀의 신의와 의리는 조선이 가장 중시한 충의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녀의 복권은 단지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조선의 정의와 윤리가 다시 세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한때 죄인의 이름으로 지워졌던 여인이 250년 만에 충절의 상징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정의를 재단할 수 있는가? 정통을 지킨 충성은 언제나 살아남는가? 혜빈 양씨의 삶은 조선 왕실 여성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이자 권력의 그늘에서 진심을 지킨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비극이었다면 그 복권은 역사가 스스로 남긴 사과이자 정의의 회복이었죠. 세조의 명으로 사라진 이름, 단종의 곁에서 눈물로 충절을 지킨 여인, 그녀는 이제 조선이 남긴 마지막 질문으로 남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자의 것이지만 진실은 결국 침묵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 멋진 인물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고 알찬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